김기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송영훈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그제 있었던 일부터 해볼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옛날 황교안 대행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됐어요. 일단 임명 효력 정지 요거잖아요. 네. 자, 두 사람 다 인용될 거라고 봤습니까? 답부터. 저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왜? 제가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려서. 아 진짜? 네. 저 마이크 꺼주세요. 그럼. 네. 그래서 아니 결과가 나온 거니까. 결과가 나온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난주 방송 안 열일하고 하기를 있구나. 아니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네. 저희 법인에서도 제가 있는 법무법인에서도 헌법소원이 하나 들어갔고. 제가 소속된 거긴 제가 이름 올리지 않지만 제가 소속된 임의단체인 민변에서도 하나 또 대리인단으로 헌법소위 들어갔는데 헌재에서는 김정환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청구인으로 직접 있는 그 사건만 하나 골라서 일단 그냥 판단하고 나머지 사건은 결정이 안 나왔어요. 똑같으니까. 뭐 그 똑같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요것은 법관의 진보적 색채, 보수적 색채에 대한 해석과 전혀 무관하게 8대0이었는데. 그러니까 무관하게 결론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 위상, 독립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 흠집이 가거나 스크래치 가는 게 별로 안 좋아한다는 판단 때문에 특히 이거는 6명이 아니라 5명만 돼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을 것 같다라고 봤죠. 근데 이제 9대0 오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죠. 8대0. 8대0. 송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했었어요? 설마 인용될 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각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본안 소송이 되는 헌법소원 자체가 저는 적법 요건이 있는가 오히려 각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본안이 부적법해서 각하면은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처분도 기각 이렇게 봤는데 천만 뜻밖에도 전원 일치가 나와서 제가 요새 너무 많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결정문 읽어봤죠. 결정문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 이 결정문이 우리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100페이지가 넘었잖아요. 이거 7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맨 앞에 당사자들 이름 써 있는 거, 맨 마지막 장에 헌법재판관들 서명 날인하는 부분 빼면은 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정문의 논리가 상당히 엉성해요. 듬성듬성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권한의 외연이 어디까지냐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그럼 본안에서 봐라. 그렇죠. 근데 본안에 가서 혹시 위헌이면은 이거 되돌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일단 멈춰놓고 보겠다. 사실상 이게 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행정작용을 헌재가 가처분이라는 방식을 성급하게 동원해서 스톱시켜도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말한 대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잠깐, 생기기 오랜만에 때문에. 두 변호사가 의견이 달라. 네. 그동안 이 탄핵 과정에서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이게 잘못되면 되돌리기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 그 긴급성 요건을 충분히 못 다른 것이 이제 압도한 거죠. 차라리 이제 쟁점이 될 거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논리, 나는 지명한 것 같아 보였지만 지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없으므로 각하해야 된다. 이거면 차라리 그 논리면 차라리 설득이 있는데 그 왜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송 변호사님이 아까 지금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논증의 부실함에 대한 얘기랑 이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약간 오히려 관건이었거든요. 이틀 전에 그게 딱 나왔을 때 저게 뭐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차피 권한대행 자체가 그걸 할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처분할 수 있다고 저는 봤지만 그 지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결정문에 담지 않은 부분은 조금 뭐 논증 부실로 비판할 수는 있지 않냐. 결론은 좋지만 이런 생각입니다. 김 변호사도 지적을 했는데 요거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발표한 이야기 지명은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 나는 헌법재판관을 내가 지명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하겠다고 발표만 한 거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가 들어갔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요거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야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지명은 아니고 뭐 발표만 한 게 뭐가 달라.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셨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법 쪽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잖아요.
법적인 의미는 좀 다르잖아요. 요거. 그거 뭔지 해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로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발표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뿐인데 그건 그냥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거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법리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상당히 설득력은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헌법소원이 각하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그 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지명행위를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고 그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받아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제로 임명을 할지는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바로 이제 임명까지 나아간다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랑 좀 다르게 보는데 그런 얘기 나와. 인사청문회 그 요청서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국회에. 그러니까 그걸 안 보냈기 때문에 발표만 했지 지명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아닌가 싶고 그런 거는 그래도 좀 약간 들을 만한 한 얘기다. 근데 이제 송 변호사님 얘기의 생각은 좀 다르고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강철 감독과 계약하기로 발표해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안 썼어. 예를 들어 야구 감독 뭐 신태용 감독이랑 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는 안 썼어. 그러니까 발표는 했지만 계약은 안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셈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 이제 적법 요건 얘기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좀 간명한 본질적인 얘기 해볼게요. 헌법소원에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결국 본질은 마지막 가면 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리시해하는 대통령 60일짜리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어 없어? 요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요건 두 분은 어떻게 봐요? 요거는 굉장히 경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달 지나서 권한대행 끝나면 각하 심판에 이익이 없다. 요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 기회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니 쓸 거냐를 가지고 논쟁할 것 같다.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없다. 그래서 반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여서 저는 오히려 그거는 앞으로 이제 입법 과정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헌재가 숙고할 것 같고 어차피 2달 안에 번호는 안 나기 때문에 이 게임은 그냥 끝났다. 그래도 본인 의견을 말해봐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이건 뭐 저는 얘기했잖아요. 객관성을 잃었다고. 이름을 올렸으니까. 저는 이거는 뭐 권한 없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계 다수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복수의 적극적 인사권, 특히 핵심적인 헌법기관 장급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수설을 헌재가 확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는 어때요? 대선 전까지 본안 판단을 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고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이후에 헌재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본안 판단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각하시킬 거냐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저는 과거의 선례에 비춰보면 각하할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한 선례가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 2011년에 야당 추천목 당시 민주당 추천목 수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추천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천안함 관련된 발언 등등 논란이 되면서 국회에서 한 5개월 동안 표결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엔 부결이 돼요. 부결되고 나서 헌법재판관 관련돼서는 전국이 경색이 돼서 그 후임 재판관 국회가 다시 선출할 때까지 한 7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냈었어요. 이거 나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그게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고 한참 뒤에 헌재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5인의 각하 의견에 따라서 각하. 4명은 그게 위헌이 맞다고 봐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그 선례에 비춰보면 각하될 것 같고 사건 번호가 2012 헌마 2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헌재부터 사건으로 외우는 게 장기인가 봐. 저건 저밖에 안 찾아볼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그럼 김준우 변호사 찾아봐. 내가 볼 때. 자 다시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에 근데 이거 법을 만들었다면서 근데 한덕수 방지법 그 얘기는 한덕수 방지법 얘기는 넘어가요? 하고 싶으세요? 아니 뭐 그냥 안 해도 돼요. 시간 남으면 할게요. 네네. 저기 아니 왜냐면 또 뭐 이 법이 최종 통과된 거 아니어서. 네네. 맞습니다. 보나마나 거부권과 뭐 그렇습니다. 재결 없어진 요거니까. 자 어쨌든 93분간 본인이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막 93분간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들보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원래 답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법정에서 하는 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이미 한번 확인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110페이지가 넘는 결정문에 믿기 어렵다가 6번 등장합니다.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이러이러하게 주장하지만 헌재가 쭉 논거를 들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믿기 어렵다라고 해요. 그 얘기인즉슨 사실 믿기 어렵다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지 피청구인의 주장이 거짓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대신 판정에서 직접 한 주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명예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걸 경험을 해봤으면요. 지금 본인의 형사재판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럼 본인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건데 발언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변호인들이 정제된 얘기들을 하고 최대한 그리고 본인은 통상의 피고인들처럼 직접 발언하지 않는 것이 맞다. 역시나 지금 그 변호인단조차도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려고 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도 발언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캠프 시절에도 그랬고 법원에서는 그 선수가 뛰게 해야 되는데 구단주가 뛰거나 감독이 뛰는 형국에서 자 빈치히터 감독 뭐 그러니까 백인천 아니면 뭐 이승엽 상향의 김수겸 뭐 이런 건데 이거 오판입니다. 그건 진짜 팀의 전력이 어려울 때 하는 일이고 지금 이거는 그냥 변호사들한테 맡겨야죠. 윤곽근 변호사한테 맡기든가 뭐 다른. 이번에 새로 변호인 선임했던데. 그날 첫날 보니까 뭐 10명 이름 쭉 있는데 아까 나온 윤어게인 2명도 있는 것 같고 구성이 다채로워요. 근데 좀 이렇게 정무적인 거 안 하고 좀 오로지 법리적인 거에 충실할 그런 출신들로 좀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명 있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네. 보강해야죠. 보강했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서초동에서 형사 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 하나 보강했다고. 헌법재판은 다소간의 정무적 정치적 재판 성격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좀 더 법리에 충실하게 가야지. 마음이 급하니까 왜냐면 본인이 이제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급한 건 아는데 이게 거의 공보다 몸이 빨리 가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격이다. 지금 호흡을 고르는 게 당사자한테 좋을 거다. 아니 나 이게 궁금해. 궁금은 안 한데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저기 헌재에서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하고 변호인들 여러 개 주장했잖아요. 그죠?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 그러면은 헌재에서 내란죄 유죄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상계엄은 위법한 거는 확실히 판단을 내렸고 내란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비스무리하게 결정문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형사재판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내란죄 입증이 형사재판이 훨씬 어렵습니까? 엄격합니까? 원론적으로는 조금 더 엄격하다고 봐야 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문을 그대로 갖다 쓰진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탄핵 심판을 해설하면서 완화된 전문법칙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그 증거 능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기반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그 결정문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이미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증인들이 형사재판에 나오잖아요. 지금 첫 번째 공판기일에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나왔죠.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했던 증인 아닙니까? 다르게 증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에 차이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문의 헌재 결정문에서 보충 의견으로 이거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따르면 조금 증거 등록 날아가는 거 원래 있어라고 하는 취지 중에 뭐가 있냐면 반대 신문 그러니까 국회의 증언록 같은 건 반대 신문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건데 그 사람들 그냥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 하면 되니까 사실 시간이 그리고 헌법재판보다 훨씬 더 길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 충분히 확보하면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 청취자분들이 원래 이렇게 돈 얘기 이런 거 궁금해하시거든. 본인 다른 업계 얘기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 수임료 1인당 500만 원. 그럼 어떻게 물어봤나?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500만 원씩 받았다는데요. 이게 수임료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 소명 의식을 갖고 하신 분들은 그냥 뭐 기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소명의식?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반대편에 있더라도 저 같으면 이제 공익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 탄핵 재판에 돈이 문제냐. 많이 하잖아요, 공소송. 예. 뭐 그렇긴 한데 그때 보통 저 뭐 한 1, 200만 원 뭐 이렇게 이런 거지만 공익 소송? 예. 근데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데 막. 근데 문제는 이거는 날짜가 많고 기록 볼 게 많고 할 일이 많잖아요. 일반적인 공익 사건보다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그냥 뭐 공익 소송하는 정도로 돈을 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들인 품에 비해서는 분명히 적은 금액이 맞을 거고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변호사의 역량이 투입돼야 됩니다. 들어간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는 확실하게 안 되는 금액이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가니까 그 송도한 전 민변 회장 무료 변론 해줬잖아요, 상고심에서.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그건 이름만 올린 거고 이거는 이제 500만 원이 뭐 작아라고 이제 생각하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죠. 한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이것만 해야 되는데 월세 내고 직원 인건비 주려면 적자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지 본인이 뭐 챙겨가는 돈의 액수의 적고 문제 판단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딴 거랑 병행할 수 있는 경우랑 딴 거랑 병행하기 어려운 사안의 특성에 구별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란죄 재판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윤 전 대통령이 모두 발언.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할 때 이제 서로 인정신문 피고인 누굽니까? 이름, 주민번호, 직업, 주소 이거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오래 했대요. 왜냐면 공소장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PPT 해가지고 설명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이제 피고인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건가 부인할 건가 공소사실 인부하는데 그거 할 때 90분 얘기했다는 거잖아 지금. 일반적으로 저 다 부인하는데요. 무죄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건데 이거를 검찰 PPT 띄워버라 그러면서 반박하면서 90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증인이 많잖아요 지금. 진술조차 다 부인할 거니까. 그럼 검찰 측 증인 나올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이 반대신문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형사재판이니까 재판장이 이게 저지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형사재판이니까. 그럼 이거 재판 무제한에 걸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쌍방이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과 변호인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엄연히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아마 아주 적극적으로 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공판기일을 적어도 3번 이상 해서 집중심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의 어떠한 결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논란을 키우고 싶진 않지만 지기현 판사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구속 취소? 네, 구속 취소권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 2월이 인사예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지기현 부장이 있을 때 판결이 나오는 게 좋지 않아? 전략적으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지만 나를 구속 취소시켜줬으니까 본안에도 좋게 해줄 것 같은 막연한 바뀌면 누가 나올 줄 알고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언제까지 지연 전략을 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구속 다시 될 거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계속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윤 전 대통령 재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 재구속은 이 내란 혐의 사건 자체에서 원인이 발생하기보다는 별건의 수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현재 이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어쨌든 형사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거고 별도의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견돼야 됩니다. 새로운 사유로. 그래야지 재판부도 재구속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슨 뭐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 하려다가 이틀 전에 경찰이 대치한 끝에 철수했잖아요.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 이제 그 수사를 얼마나 경찰에서 얼마나 이제 속도를 낼지는 좀 의문이고 차라리 특검이 통과돼야 되는데 특검은 또 어제 거부권이 또 이제 거부권이 아니죠. 200개를 못 넘어가지고 재부의해가지고 이제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정권이 교체되거나 뭐 이렇지 해야 특검이 출발할 것 같고 특검이 출발해야만 적극적으로 좀 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 기소해서 구속영장이라도 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 경호처가 이번에 또 압수수색 막았잖아요. 저 관저하고 공관촌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이제 이거 보안 시설이니까 승인을 못 해주겠다 해서 막았다는 건데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 사의 표명했다면서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에 있으니까 사의는 표명했지만 아직 수리가 안 됐으니까 계속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도요.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제출? 그렇죠. 원하는 리스트를 주면 그걸 이제 청와대에서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비와폰 서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디지털 정보, 전자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어떤 문제가 흔히 있냐면 개괄적 탐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영장에는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전자 정보는 그 범죄 혐의 사실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는 조건이 거의 항상 붙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사기관이 볼 때는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봐야지 알지 하면서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 문자 일단 다 띄워놓고 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와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뭐 국가 안보나 국가 기밀에 관련된 통화 내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통째로 들여다보는 것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이 돼야 맞지만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미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공무상 비밀에 관한 형사소송법 111조, 군사상 비밀을 위한 형사소송 110조 이런 거에 이제 근거해서 계속 막고 있는 건데 탄핵 소추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정도 하는 것은 저는 뭐 또 이르륵 납득할 수 있지만 파면까지 된 상황에서 이러는 것은 좀 과도하다. 어차피 본인도 빠졌고 뭐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이라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관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과잉 충성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송영훈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